소상공인 기심전결, 기초부터 심화까지, 요식업 창업에서 매출 올리는 비밀 레시피까지.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플러버 대표 유지성입니다. 이 강의는 코로나 방역수칙에 준수하여 강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1부에서 제가 창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오픈을 하고 창업을 했는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 거며 어떻게 벌어야지 좋은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오픈을 했습니다. 가장 큰 고비를 넘기셨어요. 이제요. 가장 큰 돈을 다 썼습니다. 돈을 다 썼다기보다는 이제 큰 돈을 투자를 했죠.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투자한 돈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다시요.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제 어떻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매출을 올려야 되죠.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단지 매출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를 말씀드릴게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시는 분들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알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시는 분들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출과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매출과 지출의 상관관계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매출과 지출의 상관관계 뭐냐면 정확하게 내가 가져가는 돈은, 나의 수익은 뭐냐면 매출에서 정말 지출을 뺀 거예요. 매출을 얼마큼 했는데 지출을, 내가 사용한 돈을 빼면 저희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당연한 소리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거를 당연하게 다 알고 계십니다. 알지만 어떻게 지출을 해야 되며 어떻게 지출을 아껴야 되며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며 어떻게 벌어야지 돈이 많이 벌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팁이라든지 조금 도움이 될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가장 많이 얘기한 아까 일부에서 얘기했던 치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치킨집, 그것도 약 두 개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치킨집인 B사가 있어요. B사가 있고요. 또 다른 치킨집인 M사가 있어요. 뭐 두 개의 이제 치킨집이 있는데 한 마리에, 이 B사의 치킨값은 한 마리에 약 한 2만 원 정도가 합니다. 요새 치킨이 한 2만 원 왔다 갔다 하죠. 전에 2만 원 언더였으면 지금 2만 원에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M사 같은 경우는 치킨이 한 마리에 평균 10,000원 정도가 해요. 예, 실제로 제가 있는 치킨집을 갖다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B사의 치킨과 M사의 치킨이 2만 원과 10,000원인데 남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같은 평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B사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약 한 달에 한 1억 8천 정도가 되고요. M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월 매출이 약 한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6천만 원 정도, 배달을 다 둘 다 포함을 한 거고요. 그 정도가 되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많이 묻는 것, 오픈을 하게 됐을 때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하게 됐을 때,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할 때 물어보거나 거기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마진이 저희는 몇 프로입니다, 아니면 마진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마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진이라는 걸 결국 순이익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순이익이 얼마가 남느냐라고 하면은, B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1억 8천, 2만 원짜리 치킨을 팔아서 1억 8천이나 찍고 있고요. 거기는 카페형의 좀 오피스 상권이고 좀 커요. 그리고 배달이 아침부터 밤까지 굉장히 많고요. 클로징하는 시간이 4시간 밖에 없어요. 하루에 20시간 운영을 합니다. 그런 곳이고요. M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9시간 오픈을 합니다. 오후에 오픈을 해서 새벽까지 장사를 해요. 그런 상태에서 약 한 6천만 원 정도 배달 포함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어쨌건 이 두 개를 비교하자고 말씀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B사에서 하는 2만 원 치킨을 팔았을 때 얼마가 남냐면은, 한 마리 치킨을 팔면은 약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남습니다. 물론 약간 운영 방식에 따라 틀리겠지만 운영을 잘 하면 3, 4,000원 정도 남고요, 한 마리당. 그리고 뭐 평균 운영을 잘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라는 대로 그냥 운영을 하고 그냥 내비뒀을 때 약간 2,000원 정도가 남아요, 한 마리당. 그리고 M사도 한 그 정도가 남아요. M사 같은 경우는 3,000원, 운영을 잘하면 3,000원 정도 남는 걸 봤고요.
잘 못하면 한 1,500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 정도가 남는데, 여기서 운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아끼냐와 얼마나 매출 증대에 힘을 쓰냐, 이거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제가 매출과 지출의 상관관계를 계속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2만 원을 팔았을 때 왜 어떻게 2만 원에 파는데, 저도 치킨을 시켜 먹잖아요. 뭐 저희도 얼마 전에 치킨을 저도 시켜 먹고 하는데, 치킨을 2만 원을 시켜 먹으면은, 와, 이렇게 치킨을 많이 시켜 먹고 치킨을 사러 갔어요. 치킨이 배달이 시간이 너무 길어서 치킨을 사러 가면 배달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와, 진짜 이 집은 대박이다 라고 하는데, 그 치킨집 사장님은 맨날 울상해요.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렇게 좋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받고, 아니면 치킨집을 하다가 다른 브랜드를 하려고, 아니면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으면은 얘기를 듣고, 제가 아시는 분의 이제 치킨 본사 쪽에 계셔서 컨설팅, 뭐 이런 가맹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계셔서 말씀을 들어보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기는 해요. 사실요, 치킨집이. 물론 장사가 잘 되면 괜찮겠지만 2만 원에 팔죠. 왜 2만 원에 파냐면은, 치킨이 한 마리에 생닭을 사러 가면, 요새 혹시 생닭이 한 마리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지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나 보시면은 얼마인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생닭이 한 마리에 싼 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삼계탕 닭을 저희가 파로닭이라고 그러거든요. 호수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치킨에 넣는 게 9호에서 10호닭 정도를 이제 치킨에 들어갑니다. 치킨에 들어가고요. 근데 그런 파로닭 정도가 뭐 2마리 치킨이라든지 이런 2마리가 한꺼번에 묶여있는 치킨이 약 한 2,700원 내서 3,500원 정도가 한 마리당 가격이에요. 물론 그게 뭐 유기농이냐 뭐 이런 뭐 여러 개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한 2,000원에서 3,000원 중반대 정도가 가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두 개의 치킨집 중에 B사 같은 경우는 치킨이 한 마리에 약간 5,500원 정도에 들어옵니다. 한 마리에 약 5,000원에서 6,000원 사이 정도의 치킨이 들어와요. 지금 좀 바뀔 수도 있지만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사이에 치킨이 들어오고요. 그 이제 염지닭이라 그래가지고, 염지가 뭐냐면 이제 소금 양념된 그 물에 치킨을 담궈서, 혹은 치킨을 재워서 숙성을 시켜가지고 본사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 염지닭을 써야지 이 치킨집 브랜드만의 맛이 나오도록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거기도 개발비가 들어갔을 테니까. 그래서 치킨이 같은 마트에 사면은 뭐 3,500원 정도의 치킨 가격이 비싸면 한 7,000원까지 뛰어요. 거의 2배 가까이, 6,000원, 뭐 7,000원 막 이렇게, 싼 데는 5,000원대, 비싼 데는 7,000원대까지 해갖고 들어오는 가격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벌써 거기서 30%에 22만 원에 파는데 30%를 먹고 가요. 이미 치킨 가격이. 근데 거기에 그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치킨 파우더라 그래가지고 그냥 밀가루, 뭐 튀김가루를 하는 게 아니라, 치킨 파우더라는 브랜드별 치킨 파우더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주는 납품을 하는 치킨 파우더를 사야 돼요. 치킨 파우더를 사가지고 한 마리를 묻혀갖고 튀기게 되겠죠. 튀기면은 그 치킨 파우더가 한 마리당 들어가는 게 적게는 300원에서부터 많게는 한 700원까지 들어가요. 치킨 파우더 한 마리당 튀기는 게. 그렇게 해서 튀겼죠. 튀기고 또한 거기에 배달에 들어가고, 그리고 배달 비용이라는 게 저희가 부담하는, 매장에서 부담하는 배달 비용이 들어가고, 포장을 해야 되니까 포장 용기를 써야 되죠. 포장 용기에. 거기에 기본적으로 치킨 한 마리를 시키면 치킨 무를 주잖아요. 치킨 무를 500원에 팔기도 하지만, 치킨 무가 약 150원에서 200원씩 이제 매장들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사는 거니까, 본인들도 사고 있는 거니까, 뭐 비싼 데 300원 이렇게 해서 사고 있으니까 치킨 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유 있게 이거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거칠게 잡아서 뭐 6,000원에 치킨 가격, 염지닭에다가 파우더가 한 600원 들어갔습니다. 6,600원에 치킨 가격까지, 뭐 무까지 약 한 7,000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뭐 포장 용기, 그리고 포장 봉지 생각하면 이게 7,500원에서 8,00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가장 최근에 근래에 들어서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기름이 또 문제가 돼요. 전에는 기름이 한 통에 2만 원대였어요. 그 15리터짜리 큰 캔에 들어있는 그런 기름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약 한 2만 원에서 3만 원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게 예전에는 뭐 만 원대였는데, 얼마 전만 해도 2만 원 후반대, 2만 원 중후반대에서 3만 원 초반대를 왔다 갔다 하는 가격이었는데, 그게 요새 뭐 바이오 재생에너지라든지 바이오 뭐 이런 걸로 콩기름이 이제 좀 개발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콩이 개발이 돼서 그걸로 연료를 이용을 해서 뭐 다른 걸 하는 그런 게 개발이 되면서 콩기름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콩기름이 그나마 기름 중에서 가장 싼 편이었는데,
콩기름 아니면은 캐놀라유 아니면 이제 올리브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튀기들 한 튀김류로 쓰시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가장 싸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콩기름인데, 콩기름이 지금 4만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40% 정도가 올랐어요. 4, 50% 정도의 가격이 올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튀김 가격이, 그거 한 마리를 튀기는데 뭐 정확하게는 그쪽은 잘 모르지만 뭐 60마리만 튀기는 그런 치킨집도 있잖아요. 그럼 한 통에, 거기를, 그 브랜드를 예를 들어서 한 통에 4만 원짜리, 4만 2천 원짜리를 사서 60마리를 튀긴 거예요. 그러면은 한 마리당 한 700원 정도의 또 기름 가격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면은 그 7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포장지랑 뭐 배달비까지, 그리고 튀긴 사람의 인건비까지 뭐 생각을 하고 뭘 하면은, 그리고 월세가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한 마리당 한 원가가 들어가는 게 15,000원 정도에서 17,000원 정도까지 원가가 들어가요, 치킨집이요. 그러니까 2만 원짜리를 팔아봤자 약 한 2,000원, 3,000원 이렇게 남던지, 많이 남아야 한 6, 7,000원도 남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인건비 빼먹고, 그러니까 빠지고, 내가 다 튀기고, 내가 염지 이런 거 다 하고, 내가 이제 뭐 다 해야 되고, 홀도 하고, 그다음에 아니면 배달까지 뭐 내가 뛴다. 그러면은 엄청 낮춰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남는 돈이. 그런데 누군가는 배달 전화도 받아야 되고, 컴퓨터로 배달 수락도 눌러야 되고, 배달 요청 들어오면은, 그리고 배달도 해야 되고 하려고 그러면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인건비를 쓰고 월세를 쓰고 하다 보면 실제로 남는 건, 치킨을 한 마리를 팔아서 남을 수 있는 거는 정말 그 정도가 한계인 거예요. 그게 B사하면은, M사 같은 경우는 10,000원에 팔아요. 10,000원에 파는데 남는 건 비슷해요. 남는 건 비슷한데 뭐가 틀리냐면, M사 같은 경우는 염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염지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염지를 할 수 있는, 양념을 할 수 있는, 숙성을 시킬 수 있는 물을 따로 주고요. 닭을, 통닭을 보내줍니다. 염지닭을 안 보내주고, 싼 가격에 좀 뭐 2,000원, 3,000원에 마리당 좀 싼 가격에 닭을 보내주고요. 그 대신 닭을 직접 잡아요, 본인들이. 닭이 들어오면 닭 꼬리 자르고, 다리 자르고, 뭐 어깨 자르고 뭐 다 해서 본인들이 직접 이제 교육은 다 해주고요, 본사에서. 그래서 닭은 싸게 들어오는데, 뭐 이런 경우 치킨집인데, 실제로 그래도 남는 거는 비슷해요, 두 개. 뭐 한 마리당 많아야 1,000원, 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왜냐면은 염지액을 또 따로 사긴 사야 되니까요. 그 숙성액을 따로 사야 되니까 또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치킨집 이런 매출과 지출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돈을 아무리 2만 원에 팔던, 만 원에 팔던, 치킨을 예로 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하건 내가 인건비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닭을 어떤 걸 쓸 건지, 닭을 예로 원자재를 들었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틀린 거니까, 이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보통,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시다 보면은 사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위에 뭐 관리자들은 많이 그런 걸 생각을 해요. 매출을 높이자. 말 그대로 매출을 높이자. 막연히 매출을 높이자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걸 얘기를 하죠. 뭐 세트 메뉴를 만들자. 뭐 그래서 지금 커피가 뭐냐 3,000원짜리에 파스타가 10,000원짜리가 있는데, 두 개를 합쳐서 그냥 9,000원에 런치에 오시는 분들한테 그래서 때려주고 매출을 빡빡 올리자. 많이들 그렇게들 하세요. 많이들 그렇게 해서 뭐 세트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서비스를 뭘 준다든지, 이거를 시키면 이거를 준다든지 해서 서비스성 이벤트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그런 걸 만들어내서 운영진이나 아니면 실제로 뭐 매니저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장님들이 많이 그런 거를 말씀을 많이 하세요. 거의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아마 뭐 그럴 거야 라고 이제 고개를 끄덕거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하셨을 때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뭐냐면, 이제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 주방이라든지, 주방에 있는 뭐 주방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리스타나 이런 음료 쪽에서, 아니면 홀에서 있는 친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홀보다 이제 주방이 많이 얘기를 하겠죠. 왜냐면 파스타랑 그렇게 해서 팔면은 남는 게, 파스타를 하나를 팔았더니 한 2,000원이 남았고, 커피를 팔아서 한 2,000원이 남아서 4,000원이 남을 수 있는 거를 두 개를 묶었어요. 두 개를 묶어서 9,000원, 뭐 9,900원에 팔았더니, 세트 메뉴로 9,900원에 팔았더니 실제로 남는 거는 뭐 한 1,500원? 1,000원 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남는 건 별로 없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누구 말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매출을 높이려는 이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출을 줄여야 하는 노력, 둘 다
반드시 필요해요. 이것 또한 상관관계예요. 그런데 이거가 적절히 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매력이 있는 뭐 파스타라든지 아니면 주력 상품 뭐 밥이라든지 단가가 조금 낮고 그러니까 원가율이 낮고 많이 남는 제품과 그리고 커피나 음료 뭐 탄산음료라든지 커피 같이 좀 판매 금액보다 원가가 낮은 것들을 잘 조합을 시켜서 세트를 만든다든지 이러는 게 좋고요. 또한 그렇지 않다면 가장 인기 메뉴를 섞어서 꼭 해서 이렇게 정확한 조금 확실한 예로는 뭐 8,000원 뭐 이런 7,000원짜리 원가가 낮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가에 남는 게 많은 음식과 그런 남는 게 많은 커피라든지 탄산음료를 섞어서 정말 뭐 9,900원짜리나 뭐 8,900원짜리 메뉴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갖고 밀면은 실제로 효과가 좀 떨어져요. 물론 없다는 건 아니지만 효과가 반밖에 없어요. 이 효과를 좀 극대화 시켜주는 메뉴가 뭐냐면 고가 메뉴예요. 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매장에 저희 같은 경우 스테이크가 있는데 뭐 스테이크 세트를 하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약 4만원짜리 3만원짜리 그렇다고 엄청 비싸지만 아주 실합니다. 뭐 파스타에 뭐 음료도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빵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거기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뭐 파스타라든지 리조또라든지 밥 메뉴라든지 이런 걸 섞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놓는 거예요. 꼭 반드시 중간 메뉴를 놓는 거기에 추가로 중간까지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내 커버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간 프라이스 포지션이 가격대가 잡혀 있는 메뉴 세트를 하나 잡아 놓으면 좋겠지만 보통 저가 상품 하나와 미끼 상품 하나, 그러니까 저가 상품 뭐 하나와 약간 미끼가 돼야 될 수도 있지만 미끼가 뭔지는 본인들이 잘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리고 미끼가 될 수 있는 고가 상품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서 둘 다. 그래서 뭐 나는 싸게 먹고 싶어 하는 사람도 붙잡을 수 있고요. 나는 든든하게 먹고 싶고 이렇게 먹으면 더 싸. 실제로 뭐 이렇게 스테이크랑 다 더해봤더니 한 6만 원인데 세트로 하면은 뭐 한 5만 원밖에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만 원이 싸지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먹을 거 난 이거 먹을래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약간 매출을 높일 수도 있고요. 그걸로 인해서 좀 지출도 낮아지는 거죠. 박리담에는 좀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요새 또 식자재 가격이 엄청 뛰었어요. 많이 뛰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은 엄청 더워지고 올해 또 비도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식자재가 많이 뛰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 있냐면 뭐 저는 서울에서 장사를 하니까 뭐 잠실에 있는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시장 중에 가장 큰 데 중에 하나인 가락시장이 얼마 전에 코로나로 타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식자재 가격이 이제 그때 신선 제품들을 많이 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또 약간씩 올라요. 딱 그런 것들이 올라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추석 지났죠. 추석에 따라서 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를 매출을 높여서 상쇄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매출을 높여서 좀 저가로 묶어서 판다고 지출이 무조건 높아질 거라고 실무자들이 얘기하지만 그거는 사장님들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알고 그렇지 않다라는 걸 또한 알아야 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돼는 아니고요. 서로 상호 이제 얘기를 해보시고 협력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거는 손익분기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손익분기점 말 그대로 손해와 이득을 보는 그 기준점을 아셔야 돼요. 그 손익분기점을 알려고 그러면은 보통 제가 하신 분들한테 손익분기점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알고는 계세요. 근데 정확하지 않아요, 다 얼마예요? 뭐 그러면은 뭐 한 달 매출이 예를 들어 약 한 5천? 뭐 5천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예를 들어서 뭐 고깃집 이런 데가 크겠지만 약 요식업 우리 말하는 소상공인 분들한테 했을 때 한 3천 정도를 잡았을 때 3천 정도 파는 데서 제가 이제 여쭤보면 손익분기점이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은 나 마진이 50% 나올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이 강의를 안 들으시는 다른 옆에 가게 관들한테 물어보셔서 여기는 거기 가게엔 가격 마진 얼마 남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저희 한 30% 정도 남아요. 3, 40 남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3천 파니까 뭐 한 1200에서 40이면 1600까지 남는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손익분기점이 얼만데요? 라고 반대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매출에서 마진을 빼면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손익분기점은 얼마예요? 그랬더니 손익분기점이 한 2,500 정도 돼요. 막 이런 소리를 하세요. 그러면은 3,000 팔아가지고 500 남았다는 소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손익분기점과 내 마진율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내가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가게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을 잘 알고 가는데 그냥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보통 내가 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을 잡으세요. 왜 한 달을 잡냐면은 한 달에 뭐가 있냐? 관리비가 나가고요. 거기에 이제 관리비에 들어가는 아니면은 빠져 있는 공과금. 뭐 관리비에 보통 전기는 들어가 있거든요. 거의 다들. 근데 가스, 수도가 이제 공과금이 따로 빠지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가 나갑니까? 인건비가 나가죠. 인건비, 그다음에 월세. 월세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원자재. 근데 원자재는 한 달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데 내가 매달 매출이 약간 들쑥날쑥해.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매번 바뀌잖아요. 그래도 원자재의 평균은 잡고 가야 돼요. 제가요. 내 원자재 평균은 얼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인건비 빼고 월세 빼고 원자재비를 빼면, 그러니까 고정 지출을 빼고 이제 원자재를 빼면 제가 어느 정도의 손익분기점을 잡아야 되는지가 나와요. 월별로. 월세를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면은 뭐 월세 얼마에 뭐 얼마에 뺐더니 다 합쳤어요. 그걸 다 합치니까 한 2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손익분기점이 2천인 거예요. 한 달 손익분기점이 2천인 거예요.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한 달 동안 일을 하는 가게입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하루에 일별로 이제 주별 혹은 일별로 얘를 나누는 거예요. 다시. 그럼 하루에 얼마를 팔아야지 30일을 하니까 하루에 그럼 얼마를 팔아야 돼요? 한 70은 팔아야 돼요. 그래야지 2,100만 원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일별 손익분기점을 잡으시고요. 또한 그거에 나아가서 주별 손익분기점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별, 주별, 월별 손익분기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누가 물어봤을 때, 누구든 물어봤을 때 저희 월별 손익분기점 얼마고요? 하루에 그래서 얼마는 찍어야 돼요. 아니면 저희는 뭐 월별 손익분기점이 뭐 2천만 원인데 만약에 매주 하루가 쉰대요. 그럼 25일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뭐 80은 팔아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자기의 일별 손익분기점과 월별 손익분기점을 알고 가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테이블 단가나 객단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매출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손익분기점을 알았으니까 이제 손익분기점 얼마를 내가 벌어야지 돈을 가져가는구나라고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객단가 말 그대로 한 테이블에 한 손님이 얼마를 평균적으로 먹는지를 체크를 한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 잘 운영되고 있는 가게면은 객단가, 테이블 단가 아니면은 한 바퀴 단가가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써놓은 거는 한 번 만석 혹은 한 타임에 돌아갈 때 한 타임 도는 때 얼마를 버느냐예요. 뭐 저한테 누가 물어보면 저희는 매장당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한 테이블이 도는데 약 한 4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희는 제가 운영하고 가게는 이제 크지 않아서 30에서 40 정도의 한 테이블이 돌아요. 그러면은 점심에 저희가 보통 한 두 바퀴 정도가 돌거든요. 저희가 두 바퀴 만석이 돌아요. 그러면 두 바퀴에서 두 바퀴 반이 돌면 점심에 한 100 정도를 찍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거나 이걸 들으신 분들도 봤을 때 저기는 한번 꽉 찼네. 근데 좀 이따 가는데 별로 없어. 좀 한 반쯤 있어. 그럼 오늘 한 바퀴 반 정도 있는 거구나. 한 바퀴 돌았구나. 그러면은 저기 한 40 정도 찍었겠네. 뭐 이런 게 보일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러면은 테이블 단가. 자, 한 테이블에 얼마를 먹느냐. 물론 요새는 포스라고 이제 계산기 시스템이 너무 좋아서 한 테이블에 그 가격을 찍으면은 객단가랑 테이블 단가를 평균을 내주긴 해요. 평균을 내주는데 그래도 본인도 알고 있어야죠. 찍어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하루 매출이 만약에 80만 원 오늘 몇 테이블 받았니? 그러면 보니까 40 테이블을 받았는데 테이블당 2만 원을 찍었어요. 그러면은 한 테이블에 저희가 두 명씩 앉는 거면 객단가가 얼마야? 만 원인 거예요. 손님 한 명당 약 한 만 원 정도를 쓰고 가는 가게인 거죠. 그래서 그 객단가를 왜 잘 알아야 되냐? 객단가나 테이블 단가를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객단가를 매출을 높이자라는 운영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출을 높이자라는 거를 눈에 볼 수 있는 지표로 숫자로 볼 수 있는 게 객단가가 올라가는 게 보인다는 건 매출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매출이 전체적으로 이번 달 매출이 저번 달 매출보다 좀 올라갔는데 객단가가 만 원이었는데 9천 원이 됐다. 그러면 조금 좋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출이 빠져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매출이 올라간 것 같지만 실제로 먹는 거는 좀 싸게 먹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한 테이블에 3명, 4명이 앉아가지고 먹는 거인 거예요. 정말 3명이 앉는 거예요. 2만 원 시켜놓고 3명이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객단가가. 이런 식이 되는 거니까 객단가, 테이블 단가, 그리고 한 바퀴를 돌았을 때 뭐 만석일 때 얼마나 한 바퀴, 뭐 럼 런치 한 바퀴, 런치 원테이
원 테이블 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얼마인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운영 시간을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 시간에 우리는 런치가 굉장히 잘 돼. 그러면은 런치 포커스를 잡고 런치를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런치에 조금 더 세트 메뉴나 이런 거를 더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런치에 인건비를 좀 더 써가지고 사람을 써서 서비스에 좀 더 집중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 시간, 잘 되는 운영 시간대를 잘 파악을 하세요. 그냥 무조건 어떻게 파악해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포스에는 다 나옵니다. 포스에 시간대별 매출표라는 게 다 나와요. 보통 요새 나오는 거에 만약 안 나오는 포스를 쓰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다 나오니까 그 시간대를 보시고 거기에 맞춰 갖고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자재를 원만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그거를 어쨌건 사장님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혹은 매니저분들이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셔야 될 게, 제가 지금 매출에서 한창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지출이에요. 지출.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나는 돈을 잘 쓰고 있는가. 매출이 엄청 좋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손익분기점이 2천만 원인 가게예요. 2천만 원인 가게인데 한 달 매출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지출은요? 그랬더니 손익분기점이 얼마라고요? 2천이래요. 그래서 얼마 쓰셨어요? 저번 달에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그랬더니요, 안 남았대요. 그래서 사장님 인건비 이런 거 빼고요.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 인건비 다 포함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대요. 뭐 요새 코로나에서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출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출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뭐뭐가 나가는데요. 그러면은 인건비랑 월세랑 뭐 대충 얘기를 하는데, 인건비, 월세 뭐 다 해도 한 120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800이 없어졌어요. 그럼 800은 어디 갔어요? 그랬는데 어쨌건 남는 게 없대요. 다들 그렇게 거의 말씀을 하세요. 남는 게 없대요. 근데 정확하게 본인이 지출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출을 아셔야 돼요. 정확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본인이 1200을 썼는데 800이 비는 거예요. 그런 지출. 근데 800은 좀 많은 거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은 거의 맞아요. 월세 빼고 인건비 빼고 원자재비를 뺐더니 거의 내 손익분기점 혹은 내 지출이 거의 맞아요. 지출을 2천만 원을 썼는데 월세, 인건비, 원자재비, 그리고 공과금까지 뭐 들어갈 거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요.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그거예요. 뺐더니 그런데도 몇백이 비어요. 그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은 몇백 혹은 몇십만 원이 비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인벤토리라는 게 있어요. 인벤토리가 뭐냐면은 창고 정리나 뭐 이런 거를 보통 호텔에서 인벤토리 정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월 말에 보통 발주를 한 것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다 우리 가게 창고나 냉장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발주를 하루에 10만 원씩만 시켜도 70만 원치를 시킨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은 주 3회를 시키는데 하루에 30만 원 정도만 시켜도 90에서 100만 원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판매는 했겠지만요. 그런 것도 생각을 다 하고 냉장고에 들어가 있건 창고에 있건 지금 바깥에 비치가 돼 있건 판매를 했건 얼마큼 나갔건 이거를 사장님들이 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거의 그거를 제가 봐드리면 거의 다 맞아요. 이 지출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출을 내가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앞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매출과 뭐 단가라든지 객단가라든지 테이블 단가, 한 바퀴 단가라든지 월 매출, 당연히 월 매출 딱 알고 계시죠. 거기에 지출까지 알고 계시면 벌써 사장님으로서의 자격이라든지 크게 손해볼 일이 없는 그 자격이 약 한 무조건 반 이상 먹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게, 나는 이제 얼마를 벌어야지 돈이 남는 거예요. 이제 아까 같이 뭐 2천만 원 매출을 하셨는데 2천만 원을 쓰셨대요. 근데 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이 남는 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3천만 원을 벌었어요. 소상공인 만약에 뭐 소상공인 하시면서 작은 요식 가게 하시면서 뭐 10평, 15평짜리 가게인데 3천을 찍었어요. 괜찮은 겁니다. 10평, 15평 매출 좋네요. 네, 마진이 얼마예요? 그랬더니 아니 마진이 보통 다들 그래도 한 30% 남는다던데 20% 남는다던데, 그럼 뭐 한 900, 600에서 900 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근데 본인은 100만 원 남았대요. 저번 달 다 했더니 한 150만 원 남았대요. 3천을 찍었는데 2,850만 원이 지출이 된 거예요. 다 나간 거예요. 정확하게 계산하셨어요? 계산을 하셨대요.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그랬는데 월세는 얼마고 뭐 하는데, 어쨌건 다 필요 없어요. 다 이렇게 싹 걷어버리시고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사장님들이 알고 계신 거를 한번 옆으로 살짝 빼놓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조금 넣었으면 좋겠는 게, 기본적으로 레스토랑 매니지먼트라 그래가지고 레스토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자격증이라든지, 여기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국에도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숫자가 있어요. 자, 총 매출이 100이잖아요. 총 매출을 100인 상태에서 인건비를 30%를 잡습니다. 인건비를 30을 잡고요. 그 다음에 고정지출비. 이 고정지출비에는 월세랑 공과비, 뭐 이런 것들이 공과금비가 들어가요. 거의 공과금이 수도세, 가스가 내가 정말 무슨 목욕탕 이런 거 하는 거 아닌 이상 엄청나게 올라가지도 않고요. 엄청나게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느 정도 비슷해요. 다 언더 10만 원 아래에서 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고정지출비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는 월세는 정해져 있으니까 관리비 월세, 고정지출비 그런 공과금까지 해서 고정지출비. 그러니까 30, 인건비 30, 고정지출비 30, 그리고 30이 원자재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쓰고 있는 거에 원래 코스트, 원자재비가 30%를 잡고 30을 잡으니까 나머지 30, 30, 30을 빼면 10이 남잖아요. 이 10이 내 순이익인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레스토랑 매니지먼트라든지 운영법의 법칙이긴 해요. 가장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 그래서 이 10밖에 못 가져가니까 그럼 마진 10%예요? 네, 마진 10%입니다. 마진 10%인데 이걸 어떻게 마진을 올리냐?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매출을 올려야 되겠어요? 물론 매출이 올려면 좋겠죠. 매출이 올랐어요. 3천을 하는데 3천을 내가 벌었는데 30% 약 뭐 900만 원을 인건비를 썼어요. 월세를 그리고 90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원자재비를 900만 원을 썼어요. 900, 900, 900 했어요. 2,700만 원. 그럴 때 3천을 벌어서 300이 남았어요. 2천을 벌다가 3천을 벌었는데도 똑같이 남아요. 왜냐고? 30%, 30%, 30%, 그리고 나머지는 어쨌건 10%니까. 이 계속 룰이 유지되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아무리 올려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지출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아낀다기보다는 지출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인건비를 낮추는 거예요. 이제 30%에서 만약에 30%가 뭐 3천을 버는데 인건비가 900이 나가는데 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내가 조금 일을 할 수 있고, 아까 말한 운영, 포커스 잡을 운영 시간을 외의 거를 생각을 하니까 홀을 쓰고 있는데 홀이 런치가 우리가 피크인데 런치 11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우리 저녁 9시까지 장사를 하는데 11시부터 2시까지가 피크예요. 그리고 2시부터 5시까지가 브레이크거나 아니면 브레이크가 없지만 좀 한가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한 6시, 5시 반부터 한 6시 정도부터 8시, 9시까지가 또 피크인데 그때가 좋은데 그때 좀 돈을 버는데 나머지 시간 한 3시간은 또 비는 거예요. 2시부터 3시, 5시까지 한 3시간 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쓸데없는 시간인 거죠. 그런 인건비를 아끼고 아꼈더니 내가 30%, 900만 원 하던 인건비가 한 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20%로 줄은 거예요. 그러면은 10%가 남았네. 10%가 어디로 가요? 순이익으로 갑니다. 내 순이익이 300 벌던 게 600이 됐어요. 자, 월세. 월세 900만 원은 아까 아니겠죠. 1층에서 장사를 하지 않은 이상 1층 같은 경우는 뭐 월세가 650만 원에 뭐 관리비랑 뭐 하고 하면 돈 1000만 원이 나오는데 뭐 아까 저 다른 매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아니면은 뭐 다른 데서 1층에 장사를 하면은 뭐 350, 뭐 400에 뭐 관리비랑 뭐 하면은 부가세까지 뭐 하고 하면 세금에서 떼면 한 500만 원이 빠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서 2층이나 이러면 요새 150에서 한 200 정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를 어쨌건 매출 대비 월세를 30%서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월세가 이것저것 관리비까지 다 해서 300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아까 900이었는데 지금 10% 줄였잖아요. 20% 아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얼마를 가져가요? 40%를 가져갑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총 매출이 3천인데 지금 1200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제가요. 그 3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을 1200을 가져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원자재비를 조금 아껴요. 원자재비를 조금 아끼니까 원자재비를 30%였는데 원자재비가 사실은 원자재비는 많이 아끼기가 힘들어요. 원자재비를 아끼겠다는 건 손님한테 좋지 않은 식자재를 제공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무슨 저희가 고깃집을 하는데 우리 집이 돼지를 키워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뭐 영농의 후계자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사실은 크게 식자재비를 아끼기 힘들어요. 그래도 아끼고 아껴서 조금 이거는 아껴야 돼요. 이거는 지출을 관리도 관리지만 좀 관리를 하고 아끼고 아까 말씀드린 인벤토리라든지 뭐 직원식이라든지 아니면 쓸데없이 먹는 거 아니면은 뭐 홀에 나가는 실수들 같은 요리를 했는데 뭐 손님이 짜다 그래서 다시 나가야 된다지 이런 것들이 다 지출이 로스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아껴서 30%가 되는 기준으로 잡히는 30%를 한 25% 줄여서 5%를 줄였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져가는 돈이 약 총 45%, 약 3천만 원에 이었는데 이제 가져간 돈이 거의 1450 이렇게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아지겠죠. 아까는 분명히 300 가져가는데 인건비, 고정지출비, 원자재비를 아껴서 얘를 올리는 거예요. 이거를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 하에 따라서 사장님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고 내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하는 시점을 빨리 잡을 수 있죠. 예전에는 뭐 1년 안에 제 투자비를 다 회수하면은 초대박, 그 다음에 2년이면은 대박, 그리고 2년이 넘어가면은 평이고요. 그리고 4년이 넘어가면 뭐 망했다고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4년이 넘어갔는데 투자금 3년이 넘어갔는데 투자금 회수를 못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빨리 접으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게 오래돼서 조금씩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3년, 4년이 넘어갔는데도 이 매출이 크게 올라가지 않고 내가 가져가는 돈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싶으면은 그때는 업종 변환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이 지출에서 생각에 하셔야 되는 거는 지출이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처럼 좋은 원자재, 식자재를 쓰면 쓸수록 손님들도 아세요. 요새 손님들이 뭐 제가 25년 경력의 요리사라 그러면은 정말 50, 뭐 40 된 손님이 오시면 그분은 40년 경력의 고객이에요. 40년 동안 고객을 해오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저희가 나쁜 걸 쓰면 나쁜 줄 아시고요. 좋은 걸 쓰면 좋은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지출을 할 때 합당한 손님들을 위한 이런 지출을 하시고요. 또한 여기에 지출에는 서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줄까 말까? 뭐 단골인데 서비스를 줄까 말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서비스를 얼마나 줘야 되나 하시는데 고민을 하는 순간 드리는 게 좋아요. 내가 고민이 된다면 그거는 무조건 예스입니다. 고민이 서비스 줄까 말까? 그러면 무조건 줄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서비스가 무조건 물론 너무 처음 왔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비스는 좀 그렇고요. 손님이에요. 딱 봐도 이분은 두세 번 왔는데 언제나 시키는 거를 시키시고 좋아하고 자꾸 지인을 데리고 오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충성 고객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서비스를 아끼지 마세요. 그냥 정말 팍팍 퍼주면 그만큼 팍팍 돌아와요. 그러니까 절대 서비스에 박한 가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한 대로 뭐 서비스, 뭐 매출, 뭐 지출까지 체크도 하고 매출도 다 알고 있고 나는 손익분기점도 알아. 그리고 뭐 매출도 높이려고 노력도 했어. 이렇게 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득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나둘 해봤는데도 이득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가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빨리 운영을 바꾸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뜯어서 어떻게 고치자라는 것보다는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하는 노력을 한 3년이 했어요. 지금 한 1개월 노력했는데 잘 안 나와요, 이득이요. 이러면은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요. 1년이 안 됐어도 개선이 있는데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됐는데도 이득이 안 난다고 하시면은 업종 변경을 한다든지 다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를 정말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한번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경우를 저도 많이 받고 저는 무조건 다 업종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물론 업종 변경이라는 게 요식업을 했는데 갑자기 다른 일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주변 트렌드랑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매장이 지금 주변에서 너무 많다라든지 내가 지금 뭐 돼지갈비집 정말 맛있고 내가 정말 잘해서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먹어봤는데 맛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 가성비도 너무 좋은데 매출은 그냥 그래요. 보니까 고깃집이 한 집 건너 고깃집이 한 집 건너 고깃집 이런 거예요. 아무리 여기가 잘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돼지고기를 버리고 다른 뭐 파스타집, 치킨집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다 고깃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덮밥집 같은 걸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다른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게 빠르게 다른 아이템을 창업해내고 만들어내는 게 다른 사람들 다들 그런 레드오션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를 나는 좀 벗어나서 다른 블루오션으로 가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본인이 잘하는 걸 계속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뭐 운영을 잘했는데 갑자기 주방이 뭐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요식업을 하고 싶은데 주방 텃세가 너무 심하다. 주방 관리를 못하겠다. 난 주방을 관리하는 게 너무 무섭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방에 대해서 되게 무서워서 본인이 요리를 하려고 그러고 운영도 하면서 뭐 요리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한 5년, 아직 한 5년, 10년 돼야지 요새는 그래도 셰프고 요리사는 되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이가 잘하는 걸 하세요. 나는 운영을 잘하면 운영을 하세요. 운영을 하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영자는 모든 걸 다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다른 가맹 사업을 하거나 할 때도 요리 교육을 해요. 저희 이제 본사로 와서, 본점으로 와서 요리 교육을 하면은 제가 꼭 거기 점장님 혹은 사장님을 반드시 같이 오도록 해요. 왜냐면 그분한테 요리를 배우라고 오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요리를 하거나 가르친 다음에 맛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꼭 그거를 맛보여 드려요. 그래서 맛을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다른 그런 셰프나 누가 다르게 요리를 했을 때 위에 올라간 가니쉬 모양이라든지 그런 게 변형된 거를 사장님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들이 직접 요리를 하시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꼭 알고, 그 외에는 나머지 그게 한 10%가 돼야 되고요. 나머지 90%는 내가 잘하는 거. 난 운영을 잘하면 운영해. 아니면 내가 뭐 요리를 잘해. 요리를 하세요. 요리를 잘하는데 홀에 나와서 뭐 서빙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우선은 요리를 하고 요리가 완전히 잘 자리가 잡히면 그때는 뭐 홀 관리도 하고 운영도 하고 다 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본인이 잘하는 거를 하시는 게 성공하는, 그래도 나름 지름길, 추진력이 될 거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2부까지 이렇게 해서 매출과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매출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와 지출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출 품목과 지출 품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강의를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창업하시려는, 지금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창업 아이템은 내가 잘 알고 좀 잘 하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리를 오래 했으니까 제가 잘 알고 제가 잘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신 게 좋아요. 근데 또한, 그러면은 보통 저는 회사를 다니는데, 저는 카페나 디저트를 하고 싶은데 저는 커피를 뽑을 줄도 모르고 디저트를 할 줄도 모르는데 하면 안 되나요? 아니, 하셔도 되죠. 하셔도 되는데 주변에 그러면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잘 알고 잘 하는 거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잘 알고 잘 하는 거를 했을 때 그만큼 세이브가 돼요. 돈을 아낄 수가 있으니까 추천을 더 드리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데, 또한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좋아하는 걸로, 나는 디저트가 너무 좋아, 난 단 게 너무 좋아, 그런데 굳이 짜장면집을 할 필요는 없고 치킨집을 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러면은 디저트 가게를 하시면은 내가 잘 알고 내가 맛을 알고 이게 맛있다는 걸 아는 거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선정할 때는 그냥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알고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지를 알고 시작하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컨설팅을 받아도 사장님이 직접 일하신다고 하셔야지만 조금 더 안심을 하고, 물론 사장님이 저는 일을 못하는데 좀 관리자를 두고 하면 안 될까요? 하면 해드려야죠. 뭐 저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컨설팅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사장님이 직접, 내가 직접, 본인이 직접 일할 수 있는 매장을 만들고 직접 하시는 곳을 운영하는 게 저는 추천을 드려요. 추천을 조금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드려요. 직접 일을 하시는 거랑 안 하는 매장과 관리가 너무 틀립니다. 너무 틀려요, 진짜. 확연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틀리니까 웬만하면은 내가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고 내가 일하는 매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매출을 이제 높이려고 나는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건 노력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가게를 운영하면 매출을 높이려는 건 노력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매출을 높이려는 노력과 매출을 높이려는 행위는 계속돼야 돼요. 절대 여기 한 자리에서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메뉴도 주기적으로 뭐 4분기 많으면, 아니면 적어도 하반기, 상반기에서 2분기로 나눠서라도 꼭 메뉴 개발. 뭐 여름에 뭐 자두가 너무 좋아, 그럼 자두 주스를 한다든지, 뭐 겨울에는 감귤이 좋은데 청귤이 너무 예뻐, 음료를 담갔더니 청을 담그는 거 인터넷 들어가면 넘치고 넘쳤습니다. 청귤청 음료수, 뭐 에이드 이런 거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노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노력이 아니라 당연하다라는 거를 또 아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매출과 지출에 대해서, 매출, 뭐 단가라든지 객단가, 뭐 한 바퀴 단가, 뭐 테이블 단가라든지 월 매출, 손익분기점부터 시작해서 지출,
뭐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지, 내 인건비는 적당하게 쓰고 있는 건지, 아까 말씀드린 30, 30, 30 룰에서 어쨌건 언더로 내려가야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확실하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 더 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아까 말씀드린 또한 인벤토리, 내가 돈을 이렇게 해서 체크를 다 검사를 해봤더니 돈이 안 맞아. 그러면 저번 주에 산 거, 저저번 주에 산 것까지, 저번 달에 산 거 다 아직 남아있는 건가? 왜냐면 어떤 거는 보관이 굉장히 오래되는 것도, 뭐 저희 가게 같은 경우는 뭐 샤프란이나 뭐 트러플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그런 향신료나 그런 식자재를 쓰고 있는데 보관도 또 길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조그만한 거 한 통에 뭐 막 20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잘 있는지 없는지 체크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냥 뭐 돈을 썼네, 뭐 언제 뭐 이번 달에 식자재비가 뭐 1,000만 원 나갔네, 그렇게 흘려 넘어가지 마시고 중간중간 꼭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사장님이나 관리자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냥 권해드린 사항인데, 순이익이 10만 원이든 순이익이 100만 원이든 순이익을 1,000만 원을 만들었어도 어쨌건 그 중에 50%가 한 맥시멈이 되겠죠. 50%, 10%라도 어쨌건 조금이라도 계속 세이브를 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게 좋으세요. 이번 달에 1,000만 원 벌었으니까 나는 1,000만 원을 쓸 수 있어가 되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1,000만 원 벌었으면 한 500은 아꼈으면 좋겠다. 500은 넣어놨다가 다시 쓰더라도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겠지만 어쨌건 세이브를 좀 하고 가야지 이 이달 매출이, 이제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번 달 매출이, 뭐 이번 달에 3,000을 찍어서 제가 말한 대로 아꼈더니 1,500원이 남은 거야. 50%가 남았어요. 다음 달에도 3,000을 찍을 거라는 예상은 없어요. 아마 지금 장사를 하고 계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너무나 잘 하실 거예요. 이달 매출이 평매출이 돼서 쭉 간다고요? 그런 가게가 있다 그러면은 붙잡아야죠. 그런 가게는 프랜차이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가게는 바로 내가 가입을 해서 들어가서 그런 가게는 들어가야 되죠. 왜냐면 한 달에 고정 매출이 있는 가게고 고정 지출이 있는 가게인데, 근데 그런 가게는 실제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언제나 이달 매출에서 이득이 남는다면 그 이득이 어느 정도는 반드시 세이브를 하고, 만약 장사가 안 될 때는 그 세이브가 저를 살리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좋은 아이템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 이 투자금이 하나의 그런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아끼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좀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무튼 창업을 꼭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 꼭 잘 됐으면 좋겠고, 이 코로나 지금 시기 때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혹시 필요하시거나 아니면은 제가 만약 서울이면은 제가 이제 강남 뭐 이런 독산 뭐 이런 쪽 구로 여의도 이런 쪽이 제 생활권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근처에서 혹시라도 정말 컨설팅이나 아니면은 체크를 받기 원하시면 이런 동영상 아래 만약 주소나 아니면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아니면 연락을 드리고 찾아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